정순이 눈을 뜬 건 알람 소리가 아니라 옆집 창고 철문이 끌리는 소리 때문이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골목 바닥까지 눌러앉아 있는 시각이었다. 천장 모서리에는 밤새 떨던 형광등이 파르르 진동하며 희미한 빛을 뿌리고 있었고, 낡은 보일러는 언제 꺼질지 모를 숨을 쉬듯 일정치 않은 떨림으로 기침 소리를 냈다. 방 안은 조용했다. 작은 냉장고가 내는 윙하는 소리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얇은 창틀을 스치는 소리만이 공기를 건드렸다. 정수는 잠시 그대로 누워 좁은 방의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물이 묻어 얼룩진 석고보드 사이사이로 갈라진 금이 나 있었고, 그 금들은 마치 오래전에 끝난 싸움의 상처처럼 어색하게 남아 있었다. 천장을 오래 보고 있으면 그 금들이 하나의 길이 되어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길은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았다. 정수는 이불을 반쯤 걷어차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허리가 먼저 비명을 질렀다. 골반부터 어깨까지 뻣뻣하게 굳어있던 근육들이 늦게서야 자신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듯 한꺼번에 항의를 했다. 그녀는 작은 신음과 함께 허리를 한번 쭉 펴고 오른손으로 허리를 짚었다. 이 동작은 매일 반복되는 의식 같은 것이었다. 오늘은 덜 춥겠지. 그녀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중얼거렸다. 방 안 온도는 말과 달리 싸늘했다. 벽에 걸린 얇은 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규칙성조차도 어쩐지 어긋난 것처럼 느껴졌다. 시침은 5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이 시간은 그녀에게 출근 시간과도 같았다.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정수는 방 한구석에 세워둔 접이식 의자에 놓인 옷가지부터 집어들었다. 회색빛이 거의 다 빠진 솜잠바, 무릎이 하얗게 바랜 트레이닝 바지, 안감이 조금 뜯어진 목도리, 그리고 손가락이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줄 고무장갑. 한 벌 한 벌 몸에 걸치는 동안 그녀는 마치 자신을 갑옷으로 감싸는 기분이 들었다. 세련된 옷은 아니었지만 길 위에서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가장 든든한 장비였다. 주방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싱크대 하나 놓인 작은 공간으로 가 전기 포트의 스위치를 올렸다. 포트 안물은 전날 밤에 미리 채워둔 것이었다. 수도꼭지의 찬물은 새벽마다 유난히 손가락을 시리게 했기에 아침 첫 물은 항상 전날 챙겨두는 습관이 생겼다. 포트가 끓기 시작하자 금속이 팽창하며 내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다. 커피라기보다는 커피 비슷한 향이 나는 믹스 봉지 하나를 찢어 머그컵에 털어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김이 올라왔다. 그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손가락 마디마다 튀어나온 뼈가 컵의 온기를 느끼며 조금씩 풀어졌다. 한 모금 삼키니 입 안가득 달달하고 싼맛 나는 향이 퍼졌다. 고급 커피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 정도면 충분했다.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혔다. 바깥 골목은 아직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은 밤새 켜져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이제 꺼져도 될 시간이라며 마지막 힘만 남겨둔 듯 흐릿했다. 골목길 바닥에는 전날 가게에서 나온 종이 상자와 광고지, 젖은 비닐 봉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어제 비가 조금 내렸던 탓에 종이 상자들은 일부가 축축이 젖어 있었고 바닥은 얼기 전의 축축한 냉기를 머금고 있었다. 정수는 커튼을 다시 내려놓고 다 마시지 못한 커피를 한 번에 들이켰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뜨거움이 살짝 부담스러웠지만 그 뜨거움이 오히려 좋았다. 그 온기가 배를 지나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상상을 하며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현관 옆에 세워둔 손수레용 보조 자전거를 떠올리며 그녀는 작은 방 안을 한번 훑어보았다. 좁디 좁은 방엔 딱히 잃어버릴 것도 다시 챙겨야 할 것도 없었다. 벽 한가운데 아직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었던 가족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남편과 어린 병준,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사진 속에서만큼은 얼굴의 주름이 훨씬 덜했고 눈빛도 지금보다 훨씬 또렷했다.
잠시 사진을 바라보던 그녀는 사진 가장자리에 얇게 앉은 먼지를 소매로 쓱 문질러 닦아냈다. 손끝이 사진 위의 병준 얼굴을 스쳤다가 떨어졌다. 잘 지내지. 거긴 그녀의 말은 끝을 맺지 못한 채 허공에 흩어졌다. 신발을 신으려 허리를 숙였다. 오래 신어 밑창이 다른 운동화는 발 모양에 맞게 휘어진 상태였다. 발을 집어넣고 끈을 묶으려는데 왼쪽 무릎이 또 한 번 저릿하게 항의했다. 그녀는 무릎을 잠시 주무르며 숨을 고른 뒤 간신히 끈을 하나씩 묶었다. 끈매듭을 지으며 그녀는 속으로 짧게 셈을 했다. 오늘은 몇 바퀴를 돌 수 있을지, 이 시간에 나가면 어느 슈퍼 앞 상자부터 건질 수 있을지. 문 옆에 기대어둔 손술의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자 익숙한 무게감이 손바닥에 느껴졌다. 철봉과 바퀴가 어긋날 때마다 나는 덜컹거리는 소리가 이미 귀에 익어 있었다. 그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귀찮은 소음이겠지만 정순에게는 오늘도 할 수 있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어왔다. 좁은 실내에서만 돌던 숨이 순식간에 바깥 공기와 섞였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손수레는 한 칸 한 칸 계단 모서리를 밟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를 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지하에 사는 청년 세입자는 또 그 아줌마 나가시네라고 중얼거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 날부턴가 남의 시선에 신경 쓸 여유를 버린 대신 버틸 힘이 생겼다. 건물 현관문을 밀고 골목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코끝이 찡해질 만큼 차가웠다. 숨을 들이마시니 먼지와 습기, 전날 쌓아두었던 쓰레기 더미의 남은 냄새가 뒤섞여 코를 간지렸다. 그래도 이 공기를 마시는 순간 밖에 나왔다는 실감이 났다. 골목길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종이 상자들을 본 순간 정순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어제 미리 보고 둔 빵집 앞 상자들이 아직 그대로 있는 것이 보였다. 빵집 주인은 가끔 상자를 모아 뒤쪽에 정리해두기도 했지만 어제는 그냥 문 앞에 쌓아두고 갔던 모양이었다. 손수레를 끌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상자를 하나씩 들어올렸다. 종이가 젖어 무게가 더해져 있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다. 쓸모있는 상자와 이미 너덜너덜해져 값이 나가지 않을 상자를 빠르게 골랐다. 손수레 바닥에 튼튼한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아침부터도 부지런하시네, 아주머니. 빵집 맞은편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젊은 알바생이 작게 인사를 건넸다. 손에는 빈 담뱃갑이 쥐어져 있었다. 정수는 허리를 반쯤 숙인 채로 고개만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끝났나? 오늘 근무? 네, 이제 교대했어요. 얼른 들어가서 쉬어. 젊은 것도 금방 달아. 청년은 어색하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그녀의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가늠이 안 되는 듯했다. 그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가 떠난 뒤 다시 골목엔 조용한 기척만이 남았다. 상자를 거의 다 정리하고 손수레 위에 싣고 나니 생각보다 제법 높게 쌓였다. 그녀는 양손으로 한 번 더 상자들을 눌러 안정감을 확인하곤 손수레 손잡이를 단단히 잡았다. 이제 이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 쪽으로 나가야 했다. 큰 길 쪽에는 더 많은 상점과 더 많은 쓰레기, 그리고 더 많은 상자가 있었다. 손수레는 아스팔트가 아닌 군데군데 깨지고 울퉁불퉁한 골목 바닥에서 덜컹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작은 바퀴가 홈에 걸릴 때마다 그녀의 손목과 팔꿈치로 진동이 올라왔다. 한두 번쯤이라면 대수롭지 않겠지만 이렇게 아침마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반복하면 그 진동이 하루 종일 몸에 남았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 모퉁이를 돌았을 때 저 멀리 버스 정류장 근처 상가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것이 보였다. 편의점, 약국, 미용실, 분식집, 그리고 몇 개의 공실. 그 중간에 있는 3층짜리 오래된 건물 하나가 바로 정순의 소유였다. 하지만 외관만 봐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남의 건물 사이에 끼어 있는 듯한 그 건물은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오래된 간판, 그리고 세입자들이 마음대로 붙여놓은 전단지들 때문에 조용히 나이를 먹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 앞을 지나갈 때 정수는 잠깐 발걸음을 멈췄다. 2층 창문 하나가 어제보다 더 더러워진 것 같았다. 안에서 불이 꺼져 있는 걸 보니 아직 세입자는 출근 전이거나 야근 후 자고 있는 중일 것이다. 그녀는 창문을 올려다보다가 이내 시선을 돌렸다. 지금 할 일은 건물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손수레를 더 채우는 일이었다. 그 건물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희망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다. 은행 대출을 끌어와 겨우 세운 건물, 힘든 공사 과정 내내 두 사람은 이것만 완성되면 이제 조금은 편해질 거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주고받았다. 하지만 남편은 건물이 다 완성되기도 전에 쓰러졌다. 미완성 상태의 건물은 남편이 떠난 뒤 몇 년을 더 버티다가 결국 세입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건물은 희망이 아니라 유지비와 세금이라는 다른 이름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정수는 그 건물에서 세를 받으며 살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사는 방은 건물 뒤편 별도로 새 들어있는 허름한 반지하였다. 남편이 떠난 뒤 건물 유지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의 자리를 비웠다. 건물 안 제일 작은 원룸 하나를 빼고 아무데나 들어가 살 수 있었지만 그 방을 세주면 매달 몇십만 원이라도 더 들어왔다. 그 몇십만 원이 먼 나라로 유학을 간 아들에게 송금되는 돈이 되었다. 손수레를 끌며 길을 건너려는데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기 전까지 기다려야 했다. 차들이 지나가며 바람을 일으켰다. 새벽 출근길 화물차들은 괜히 더 크게 엔진을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신호가 바뀌자 그녀는 손수레를 끌고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넜다. 횡단보도 건너편에는 슈퍼와 야채가게, 그리고 옷수선집이 있었다. 야채가게 앞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채소 박스들이 쌓여 있었는데 오늘은 이미 대부분 치워진 듯했다. 대신 슈퍼 앞에는 음료와 과자 박스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아주머니, 오늘도 오셨네. 슈퍼 안에서 한 중년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슈퍼 사장 아내였다. 그녀는 이미 이 새벽 시간에 상점 안전등을 켜고 물건을 정리하는 중이었다. 예, 언니. 어제 나온 상자들 좀 봐도 될까? 그럼. 버리려고 내놓은 거니까 마음대로 가져가요. 아, 근데 어제 비 와서 좀 젖었을 거야. 젖은 건 좀 말리면 또 쓸만해. 정수는 웃는 얼굴을 잠시 만들었다가 곧 다시 상자들 쪽으로 눈을 돌렸다. 슈퍼 안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진짜 아주머니는 건물주가 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다들 말도 못해 뒷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말에 정순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러나 그녀는 얼굴을 들지 않고 상자 하나를 들춰보며 툭 던지듯 말했다. 뒷말은 원래 있는 거고 앞말이 없는 거지. 에이, 그래도 아드님이 그렇게 잘 되셨다면서. 유학도 다녀오고 큰 회사 들어갔다면서. 일하는 데가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고 잘 지낸다고만 하더라고. 슈퍼 아내는 혀를 찼다. 아들이 효자면 이제 아주머니 이런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아깝게 뭘 그렇게. 그녀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상점 안쪽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슈퍼 아내는 급히 안으로 들어가며 손을 한번 휘저어 보였다. 이따 얘기해요라는 뜻 같았다. 그녀가 사라지고 나자 정순 주변엔 다시 상자와 공기만 남았다. 방금 전까지의 대화가 손끝에 남은 것처럼 묵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얼굴에는 어떤 변도 없었다. 대신 상자를 하나씩 골라 손수레 위에 더 높이 쌓았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어둠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푸른 빛이 아주 얇게 베어들며 흑백 사진 위에 물감을 더씹히듯 하늘의 색이 변하고 있었다. 그 색이 뚜렷해질 무렵이면 이 길엔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 전에 최대한 많이 모아야 했다. 손수레가 점점 무거워졌다. 바퀴가 바닥에 더 깊이 눌렸다. 상자를 다 채웠다고 생각할 때쯤 정수는 손목에 힘을 한 번 더 모았다. 이 정도면 한 번 팔아서 나오는 돈으로 오늘 약국에서 무릎 연고 하나는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문득 약국 바로 옆에 있는 커피 전문점이 눈에 들어왔다. 크고 반짝이는 유리창 안쪽에는 세련된 인테리어가 꾸며져 있었고 진한 커피 향이 문틈을 비집고 나와 길로 퍼지고 있었다. 아직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안쪽에선 직원 한 명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전에 한번 병준이와 함께 이 커피숍에 온 적이 있다. 병준이 유학에서 막 돌아왔을 무렵이었다. 엄마, 여기 커피 맛 괜찮아. 아메리카노 마셔볼래? 그날 병준은 그렇게 말하며 메뉴판을 가리켰었다. 정수는 그때 메뉴 이름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카페라떼, 모카, 카푸치노, 플랫 화이트 글자는 읽을 수 있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네가 맛있다는 걸로 하나 골라줘. 그리고 병준이 건네준 커피는 씁쓸했다. 믹스커피에 익숙했던 혀에 우러낸 원두의 쌉싸래한 맛은 낯설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다 마셨다. 아들의 손에 쥐어진 그 종이컵이 유학까지 갔다 온 시간과 고생의 결과물 같아서였다. 지금 그 커피숍 앞을 지나며 그녀는 그날 손에 쥐었던 종이컵의 온기를 떠올렸다. 그러나 곧 머리를 가볍게 흔들었다. 생각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다시 길을 따라 걸었다. 버려진 냉장고 옆에 세워진 종이 더미, 분식집 옆 휴지봉투,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전단지 더미. 곳곳에 폐지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를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건물주가 왜 저 고생을 하나, 아들이 잘 나간다면서 돈을 안 보내주나 같은 말들은 이미 여러 번 들었다. 하지만 이유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설명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다. 그녀가 폐지를 줍는 건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물론 돈이 필요했다. 대출이 아직 다 끝난 것도 아니었고 건물 유지비는 해마다 늘어났다. 세입자 한 명이 나갈 때마다 공실 기간 동안의 손해를 혼자 감당해야 했고 고장난 수도관이나 깨진 유리를 고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그 모든 것들을 맞추어 나가려면 남의 손만 바라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리고 아들이 집을 떠난 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손수레와 이 골목뿐이었다. 손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다 보면 쓸데없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순간이 줄어들었다. 쓰레기 더미를 뒤져 상자 하나를 꺼내는 동안에는 과거도 미래도 서운함도 섭섭함도 잠시 묻혔다. 그래서였을까? 그녀는 늘 가장 구석진 곳, 사람들이 일부러 보지 않으려는 지점에 먼저 눈이 갔다. 길 모퉁이, 쓰레기장 뒤편, 상가 옆 골목. 그런 곳일수록 상자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있곤 했다. 시간이 갈수록 손수레 위는 점점 더 높은 탑처럼 쌓였다. 마침내 정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손수레를 돌려 동네 고물상 쪽으로 향했다. 고물상은 오래된 간판을 달고 있었다. 고철 폐지라고 적힌 간판 아래 넓지 않은 마당 한쪽에 압축기에 눌려진 종이 뭉치들이 쌓여 있었다. 그 앞에는 이미 다른 노인 한 분이 먼저 도착해 폐지를 내려놓고 주인과 계산을 하고 있었다. 왔어요, 아주머니. 고물상 주인이 손을 털며 다가왔다. 그는 기름에 절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톱 아래엔 늘 기름때가 남아 있었다. 예, 오늘은 좀 늦었지. 뭐, 날도 춥고. 자, 한번 볼까? 주인은 상자들을 몇 개 들어 올려 무게를 가늠하더니 손수레를 압축기 옆 저울 위로 올렸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저울 바늘이 움직였다. 오늘은 이 정도네.
그는 계산기를 두들겼다. 금액을 말해주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금액이 많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다. 그렇다고 너무 적다고 투덜거린 적도 없었다. 그저 오늘은 이 정도일 뿐이었다. 돈을 받아주머니 깊숙이 넣고 빈 손수레를 다시 끌고 나오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아까와는 다르게 가벼웠다. 손수레가 비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느 정도의 일과를 이미 해냈다는 안도감이 몸의 무게 일부를 덜어내준 듯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군데를 더 들러야 했다. 약국이었다. 며칠 전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져 발을 연고가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였다. 약국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안에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벼운 트로트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어머, 일찍 오셨네요. 약사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그는 이 동네에서 오래 약국을 운영해 온 사람이었다. 무릎이 또 쑤셔서 지난번에 주신 거, 그 연고 하나 더 줄래요? 아, 그거요. 네, 잠시만요. 약사는 서랍을 뒤적여 연고 하나를 꺼냈다. 가격을 말해주자 그녀는 아까 받은 돈에서 일부를 꺼내 건넸다. 연고를 받아들자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돈이 저쪽으로는 얼마나 크게 보일까? 그 저쪽에는 멀리 떨어진 도시 한가운데의 사무실이 떠올랐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반드시 빗어넘긴 머리를 한 청년. 그 청년은 이 동네 이름을 들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그를 아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꼈다. 그의 이름은 병준이었다. 정순의 아들. 약국을 나와 다시 길 위에 서는 순간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진동했다. 낡은 버튼폰이었다. 화면에는 병준이라는 이름이 떴다. 살짝 놀란 듯한 얼굴로 핸드폰을 꺼내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래, 병준아. 전화기 너머로 정돈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바빴어요? 이 시간에 전화 드리는 거 처음인가? 아니다, 괜찮다. 뭐 늘 그렇지. 왜 무슨 일 있냐? 아니,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 새삼스러운 안부 인사였다. 병준은 평소에도 가끔 전화를 걸어왔지만 대개는 늦은 밤이거나 주말 저녁이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게다가 그녀가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시간에 맞춰 전화가 온 적은 거의 없었다. 뭐 잘 지내지. 날이 좀 추워져서 그렇지. 너는? 응, 난 잘 지내고. 회사도 바쁘고 그게, 엄마. 잠시 머뭇거리는 침묵이 흘렀다. 골목에서 차가 지나가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엔진 소리가 그 사이를 메웠다. 그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서울 쪽으로 한번 올라오실 수 있어요? 서울? 정순의 눈이 약간 커졌다. 병준이 있는 곳. 그가 일하는 회사가 있는 도시. 왜 무슨 일인데? 내가 내려온다더니 내가 올라가야 한다는 소리냐? 그게 엄마 사실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소개.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정순의 손이 살짝 떨렸다. 손술에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가락이 힘없이 풀렸다가 다시 꽉 조여졌다. 소개라니 누구? 내 약혼자요. 약혼자라는 단어는 새벽부터 쌓아 올린 종이 상자탑 위에 갑자기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길 위에 서 있는 동안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바람의 온도도 느껴지지 않았다. 엄마, 전화기 너머에서 병준이 다시 그녀를 불렀다. 그래, 약혼자. 정수는 겨우 입을 떼었다. 그래, 시간이 되면 올라가 본다. 주말에 하면 되겠냐? 네. 토요일 저녁에 식사 자리 마련해 둘게요. 엄마가 오시면 좋겠다 싶어서. 통화는 짧게 이어지다가 끝이 났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녀는 한동안 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수레는 그 자리에서 멈춘 채 바퀴 하나가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약혼자. 입안에서 그 단어를 몇 번이고 굴려보았다.
불러도 불러지지 않는 이름이었다. 아들의 옆에 서 있을 누군가를 상상해 보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아무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 자신이 가진 건물의 간판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간판 위의 글자는 햇빛과 비에 발해 처음 세웠을 때의 색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 건물의 의미는 그녀에게 여전히 하나였다. 병준이에게 남겨줄 것. 그것이었기에 그녀는 대출이 남아있어도 공실이 나도 무릎이 아파도 손수레를 끌었다. 이제 그 곁에 또 다른 누군가가 서게 된다는 말이었다. 아들의 약혼자. 사위도 며느리도 아닌 그 중간의 호칭. 정수는 손수레 손잡이를 한 번 더 꼭 쥐었다. 그래. 한 번은 봐야지.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중얼거리고 발걸음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은 묘하게 분주해졌다. 아들의 약혼자에 대한 궁금함과 그 사람과 마주 앉았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뒤섞였다.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 불안은 아직 이름을 가지지 못했지만 곧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그녀의 앞에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순이 서울역 플랫폼에 발을 디뎠을 때 공기가 먼저 달랐다. 골목길의 눅눅한 냄새 대신 사람과 철과 먼지, 그리고 향수와 커피 향이 한꺼번에 섞인 냄새가 코끝을 때렸다. 사람들 목소리는 높고 빨랐고 캐리어 끄는 소리와 안내방송이 뒤섞여 귀를 어지럽혔다. 그녀는 한 손으로 낡은 가방 끈을 잡고 다른 손으로 난간을 짚은 채 몇 번 숨을 골랐다. 엄마, 여기요. 플랫폼 입구 쪽에서 손을 흔드는 병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깨에 딱 맞는 코트를 걸치고 목에는 얇은 머플러를 두른 아들은 예전보다 더 말쑥해 보였다. 얼굴선은 한층 날렵해졌고 안경은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 있었다. 사람들 틈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돋보였다. 뭐냐, 오래 기다렸냐. 정순이 다가가자 병준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아니에요. 기차도 제 시간에 왔네. 길 괜찮았어요? 뭐 앉아서 오니까. 다리만 좀 저릴 뿐이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플랫폼 계단을 올라오는 동안 무릎이 몇 번씩 저릿하게 쑤셔왔다. 티를 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발걸음을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맞췄을 뿐이었다. 역 밖으로 나서자 커다란 유리 건물들과 현수막, 광고판이 눈을 압도했다. 정수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치켜들었다. 빛나는 간판들 사이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건물인지 구분이 쉽지 않았다. 엄마, 차 타고 가요. 지하철 타면 좀 복잡하니까. 차? 네, 택시. 여기선 그게 편해요. 병준은 아무렇지 않게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다. 노란 택시가 바로 옆에 멈춰섰고 그녀는 잠시 문 앞에서 주춤했다.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 처음 택시를 타던 날의 어지러움이 순간 스쳐갔다. 하지만 병준이 먼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도 가만히 따라 탔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비슷한 네모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사람들은 신호가 바뀔 때마다 한꺼번에 움직였다가 멈췄다. 정수는 그 흐름을 너클 놓고 바라보다가 문득 옆자리에 있는 아들을 힐끗 보았다. 회사에서는 잘 지내냐? 응. 힘들긴 한데 버틸만 해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니까 뭐라도 해내야죠. 대답은 성실했지만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금세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 작은 흔들림을 정수는 오래같이 살아온 사람의 직감으로 알아챘다. 그러나 굳이 묻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택시 안엔 라디오에서 나오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 음악 사이로 병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할 식당은 회사 근처에 있어요. 예약해뒀고요. 그 전에 집에 먼저 들렀다가 가면 될 것 같아요. 집? 네.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이요. 크진 않은데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정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사는 공간을 눈으로 확인해 본다는 것은 그녀에게 묘한 안도감을 줄 것 같았다. 그곳이 단출하든 화려하든 어쨌든 아들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 택시는 한참을 달린 끝에 중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가 뒤섞여 있는 동네 앞에서 멈췄다. 병준이 계산을 마치고 먼저 내려 문을 열어주었다. 여기서 조금만 걸으면 돼요. 엄마, 이쪽. 좁은 골목을 몇 번 꺾어 들어가자 꽤 깨끗한 외관의 원룸 건물이 나왔다. 하얀 타일의 유리난간, 출입문 옆에는 전자 도어락이 달려 있었다. 정수는 무심코 자신의 건물을 떠올렸다. 벗겨진 페인트와 낡은 간판, 계단 입구의 반쯤 꺼진 형광등. 두 건물 사이에는 나이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다. 여기야, 엄마. 병준이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삐 소리를 내며 열렸다. 계단을 한층 올라가 복도 맨 끝 방 앞에 서서 다시 도어락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작은 방 안의 공기가 바깥 공기와 섞였다. 방은 생각보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싱글 침대, 작은 책상과 의자, 옷장, 그리고 벽 한쪽에 붙은 조그만 싱크대. 창가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책 몇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여기서 혼자 지내는 거냐? 네. 회사랑 가까워서요. 월세는 좀 나가지만 그래도 출퇴근이 편하니까. 정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지는 아직 새 것처럼 깨끗했고 바닥도 긁힌 자국이 거의 없었다. 화분 옆에는 사진 한 장이 세워져 있었는데 대학 졸업식 날 찍은 듯한 사진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 사진 속에도 아들이 웃고 있었다. 다만 그 옆에 서 있는 얼굴들은 낯선 동기들과 교수뿐이었다. 밥은 잘 해먹고 다니냐?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사 먹어요. 회사 근처에도 식당 많고 배달도 되니까. 정수는 짧게 웃었다. 그래, 요새 젊은 것들은 다 그러지. 말끝에 약간의 아쉬움이 묻어났다. 그 아쉬움은 집밥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아들의 생활이 자신과 완전히 다른 세계 안에 있다는 실감에서 오는 것이었다. 병주는 시간을 확인하더니 가볍게 손뼉을 쳤다. 엄마, 우리 잠깐 쉬었다가 저녁 약속 시간 맞춰서 나가요. 엄마가 오랜만에 서울 오셨으니까 식당도 좀 괜찮은 데로 잡았어요. 그래라. 나야 뭐 김치찌개만 있어도 되는데. 오늘은 그런 날 아니에요. 중요한 자리잖아요. 중요한 자리. 그 말에 약간의 무게가 실렸다. 정수는 그 무게를 느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 방 안에 앉아 숨을 돌리는 사이 오후 해가 빌딩 사이로 조금씩 기울었다. 창밖으로는 옆 건물 창들이 이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나무 한 그루가 애쓴 듯 몸을 세우고 있었다. 몇 시간 뒤 둘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해가 완전히 지기도 전인데 도시의 불빛들은 이미 제 역할을 시작하고 있었다. 식당은 회사 건물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유리창이 크게 트인 한식 레스토랑이었다. 입구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안쪽에는 사람들이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엄마 여기야. 병준이 문을 열고 들어가 안내 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씨 이름으로 예약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 자리로 안내했다. 창가 근처 테이블 한가운데 이미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어깨에 걸친 코트는 재질이 좋아 보였고 머리는 어깨 아래로 부드럽게 떨어져 있었다. 눈에 띄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인상이 정돈되고 계산된 느낌이었다. 그녀는 두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여자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허리를 깊게 숙였다. 정수는 잠시,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크지 않은 이목구비, 예의 바른 미소, 살짝 떨리는 손끝. 그래, 처음 보네.
정순도 어색하게 허리를 굽혔다. 저는 은숙이라고 합니다. 병준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병준 씨. 아들을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 귀에 낯설게 박혔다. 그녀의 입에서 씨자가 붙은 아들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걸 듣자 그 두 사람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자리에는 이미 물과 기본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세 사람은 마주 앉았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병준이었다. 엄마, 은숙이는 같은 회사는 아니고 거래처 쪽에서 일해요. 프로젝트 같이 하다가 알게 됐고요. 아, 회사는 다르구나. 네, 저희는 마케팅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은숙이 조심스레 말을 보탰다. 아, 그래. 어려운 일 하네. 정수는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처럼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케팅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일을 뜻하는지 몰랐지만 쉽게 대충 넘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만은 알았다. 식당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다 놓았다. 메뉴판에는 여러 가지 한식 요리들이 적혀 있었고 가격은 정순이 평소 다니는 분식집이나 백반집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숫자를 보고 잠시 숨을 삼켰다. 엄마, 여기 갈비찜 괜찮다던데 그거 시켜볼까요? 그리고 전 같은 것도 하나 시키고. 병준이 능숙하게 주문을 넣었다. 나는 뭐든 괜찮다. 너희 먹고 싶은 걸로 시켜라. 주문이 끝나고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깨기 위해 은숙이 먼저 말을 꺼냈다. 어머님, 원래는 제가 더 일찍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일이 조금 바빠져서요. 늦게 인사드려 죄송해요. 말은 공손했지만 눈동자는 상당히 침착했다. 정수는 그 침착함을 알아챘다. 긴장한 듯 말하면서도 그녀는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 같았다. 뭐 다들 바쁘지. 나야 뭐 아이 키우느라 수고했다 싶으면 이렇게라도 와주는 게 고맙지.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요. 훌륭하게. 그 단어가 입안에서 조금 서늘하게 울렸다. 병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수십 번의 밤, 공과금 내느라 이리저리 쪼개 쓴 돈, 대출, 이자와 등록금을 동시에 맞춰야 했던 달들. 누구는 그것을 훌륭하게라는 한 단어로 정리해버렸다. 은숙 씨는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정수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다. 아, 저는 부모님 다 지방에 계세요. 아버지는 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오빠가 하나 있고요. 공무원, 퇴직, 오빠. 단어 하나하나가 안정된 생활을 연상시켰다. 정순의 머릿속 한구석에서 저 집은 우리 같은 걱정을 안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음식이 나왔다. 상 가운데 큼직한 갈비찜이 놓이고 그 주변을 도라지 무침과 나물, 전이 둘러쌌다. 소스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고기 부드럽다더라. 병준이 살코기 부분을 집어 어머니 쪽으로 밀어주었다. 그래, 너나 먹어라. 엄마 먼저 드셔야죠. 그 짧은 실랑이 사이 은숙은 조용히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엔 어떤 계산과 어떤 안도감이 동시에 떠 있었다. 생각보다 괜찮다는 안심과 예상대로다라는 확신이 섞인 듯한 눈빛이었다. 식사가 중반을 넘어가자 분위기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어머님은 지금도 그 동네에서 쭉 사세요? 응, 뭐. 여기저기 옮겨 다닐 형편도 못 되고. 건물 하나 갖고 사는 거지, 뭐. 아, 건물요? 은숙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빛났다. 그 눈빛은 금세 감춰졌지만 정수는 놓치지 않았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갑자기 작은 불꽃이 튀는 순간을 본 듯한 느낌이었다. 내가 말 안 했냐? 정수는 고개를 돌려 병준을 바라보았다. 아, 얘기하긴 했어요. 엄마가 건물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다고. 병준의 대답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목소리에 어딘가 단단한 껍질이 씌워진 듯했다. 아, 네. 병준 씨한테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혼자서 건물 한 채를 유지해 오셨다는 게.
은숙은 감탄의 기색을 거두지 않았다. 그러나 그 감탄 뒤에 붙어있는 한채라는 말이 이상하게 또렷하게 강조되어 들렸다. 식사가 끝을 향해 갈 무렵 은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사실 이 자리를 마련한 건 단지 인사만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정순의 손이 젓가락에서 살짝 힘을 뺐다. 저희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병준이 옆에서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다. 엄마, 그래서 오늘 정식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나랑 은숙이 내년 봄쯤 결혼하려고 해요. 결혼. 핸드폰 너머에서 들었던 약혼자라는 단어가 이제 눈앞에서 더욱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었다. 봄 예식장, 식장 입구에 걸릴 사진, 하객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겠지만 그 모든 장면이 단숨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래, 요새 젊은 것들은 다 알아서 하더라. 너희가 좋다 하면 나는 뭐 축하해줘야지. 입에서 나온 말은 담담했다. 그러나 속에서는 오래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숙이 고개를 깊게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는 듯 했지만 두 손은 단단히 모아져 있었다. 식당을 나와 셋은 가로등 불빛이 늘어선 거리로 나왔다. 저녁 공기는 이미 차가웠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걸어가고 있었다. 엄마, 택시 태워 보내드릴게요. 늦으면 안 되니까. 아니다. 역까지만 데려다 주면 거기서부터는 나도 아니까. 그래도 됐다. 너희도 할 얘기 있겠지. 그 말에 병준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내일 시간 되시면 점심이라도 같이 내일은 일도 있고 내려가야지. 나중에 또 보자. 정수는 일부러 여유 있는 목소리를 냈다. 택시에 오르기 전 그녀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거리 모퉁이 가로등 아래 나란히 서 있는 병준과 은숙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그녀도 손을 들어 답했다. 문이 닫히고 택시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그들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더니 빌딩과 간판 사이에 완전히 가려졌다. 혼자 남은 택시 안에서 정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꾸물거리며 올라왔다. 그 뭔가는 그녀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단어 하나와 연결되어 있었다. 유산. 말로 꺼낸 적은 거의 없던 단어. 하지만 언제나 머릿속 가장 안쪽에 놓여있던 단어. 건물 한 채와 그동안 모아둔 적은 돈. 그 모든 것을 언젠가는 아들에게 남겨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이제는 둘이 나눠 가지겠구나.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아들이 결혼하면 그 옆에는 배우자가 설 것이고 그 배우자는 자연스럽게 이 집안의 문제에 발을 들릴 것이다. 하지만 당연해야 할 이 생각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서울역으로 가는 길 그녀는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환하게 켜진 상점 불빛 사이로 손에 쇼핑백을 들고 웃으며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스쳤다. 그들의 얼굴은 밝았고 말소리는 가벼웠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손에 쥔 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나. 손가락을 내려다보니 굳은 살과 주름, 작은 상처들이 뒤엉켜 있었다. 손술에 손잡이를 잡던 손, 폐지를 들어 올리던 손, 건물 계단을 닦던 손. 그 손이 이제 누군가에게는 재산을 준 손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문득 은숙이 식탁 너머에서 건물 이야기를 들을 때 보였던 눈빛이 떠올랐다.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빛. 저 아이 나쁜 애는 아니겠지. 정수는 스스로에게 묻듯 생각했다. 젊은 사람들은 누구나 안정과 미래를 고민한다. 그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 고민에 포함된 숫자가 자신과 아들의 관계까지 헤아리고 있는 것 같다는 불편한 느낌이 남았다. 에이, 그녀는 혼잣말을 삼키듯 중얼거렸다. 내가 괜한 생각을 다 하네. 기차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갈 채비를 할 즈음 역 대합실은 사람들로 붐볐다.
정수는 구석 쪽 의자에 앉아 구매한 표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다. 출발 시간 숫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두어 번을 다시 확인했다. 기차에 올라 자리에 앉자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몸은 서울까지 올라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다시 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거리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눈을 감으니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차례대로 떠올랐다. 플랫폼에서 손을 흔들던 병준, 작은 방, 창가의 화분, 식당의 갈비찜, 은숙의 미소. 그 장면들 사이사이에 골목의 폐지와 손수레, 고물상과 건물 간판이 섞여 들어왔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정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여전히 기차는 달리고 있었고 창밖은 까만 어둠 속에 가끔 지나가는 불빛만이 점점이 찍혀 있었다. 머릿속에서 아주 작은 결심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 건물 이야기를 한번 해둬야겠구나. 상속이 어떻고 유언장이 어떻고 하는 복잡한 말들은 잘 몰랐다. 하지만 적어도 이 건물과 이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왜 자신에게 이 건물이 단순한 돈 이상의 것인지 그 정도는 아들에게 말해줘야 한다고 느꼈다. 그래야만 언젠가 누군가가 이 건물을 숫자로만 세마려 들 때 최소한 한 번쯤은 망설이게 될 것 같았다. 기차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도착역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정수는 몸을 일으켜 가방을 다시 들었다. 플랫폼으로 내려섰을 때 공기는 서울과는 다른 냄새를 풍겼다. 습기와 흙냄새, 멀리서 나는 국물 냄새.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섞인 익숙한 냄새였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다시 내려 골목길로 들어섰다. 가로등 아래 낡은 자신의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둠 속에서도 벗겨진 페인트와 허술한 간판이 그대로 보였다. 계단 입구를 지나 건물 뒤편 골목으로 돌아가자 자신이 사는 반지하 방 창문이 나타났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안쪽에는 낮에 나올 때 그대로 두고 온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싸늘한 공기가 그대로 몸을 감쌌다. 정수는 전등 스위치를 올렸다.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밝히며 벽에 걸린 사진을 다시 드러냈다. 남편과 어린 병준,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정수는 사진 앞에 잠시 멈춰섰다. 너 봤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를 한마디가 사진을 향해 흘러나왔다. 내가 그렇게 키워놓은 애야.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고 웃고 있었다. 정수는 신발을 벗고 방 한가운데에 가만히 앉았다. 하루의 피로가 몸 구석구석에서 느껴졌다. 그런데도 내일 새벽에 다시 일어나 손수레를 끌고 나갈 자신의 모습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었다. 내일 골목은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상자들은 다시 쌓일 것이고 고물상은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하나가 달라졌다. 아들의 곁에 다른 사람이 섰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 조용하지만 분명한 눈빛으로 이 집의 시간과 물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오려면 와봐라. 그 말은 다가올 날들을 향한 미리 던지는 한마디처럼 흩어졌다. 밖에서는 바람이 조금 세게 불기 시작했다. 창문이 가볍게 떨렸고 형광등이 아주 살짝 깜빡였다. 정수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반쯤 눕혔다.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불안은 아직 이름을 가지지 못한 채 조용히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 불안이 언젠가 골목과 건물 그리고 세 사람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어느 날을 향해 아주 느리게 다가오고 있었다. 정순이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새벽의 찬 공기가 방 안 깊숙이까지 스며든 뒤였다. 어제보다 형광등 불빛이 더 누렇게 보였다. 몸을 일으키려 허리를 굽히는 순간 무릎에서 또 한 번 찌르는 통증이 올라왔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 통증을 눌렀다. 전날 서울에서의 일은 마치 꿈처럼 멀게 느껴졌다.
택시 안에서 스쳐가던 빌딩들, 식당의 조명, 은숙의 고개 숙이던 모습. 하지만 꿈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꿈 같았던 그 하루가 오늘의 생각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손수레를 끌러나갈 채비를 하며 그녀는 한 번도 소리내지 않았던 단어를 입안에서 굴렸다. 며느리 입술이 그 단어의 모양을 만들다 말고 다시 닫혔다. 아직은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결혼식 날짜가 잡힌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그 단어에 익숙해져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골목으로 나오자 어제와 다르지 않은 폐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자에 묻은 흙, 찢어진 비닐, 항상 버리는 사람이 같은 듯한 광고지. 몸은 여전히 익숙한 동작을 반복했지만 머릿속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흘렀다. 저 애는 내 건물 얘기를 들었을 때 눈이 조금 빛났었지. 그 장면이 떠오르면 어제의 식탁 위 공기가 이상하게 다시 차가워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을 떠올릴수록 골목 공기도 조금은 더 서늘하게 느껴졌다. 고물상에 폐지를 내려놓고 약국까지 들렀을 때 약사가 슬쩍 물었다.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서울 좀 갔다 왔더니 차가 흔들어서 그런가 보다. 아드님 있는데요? 잘 지내던가요? 그렇지 뭐. 회사 잘 다니고 있더라. 입은 웃는 말투로 대답했지만 손에 쥔 약 봉지가 조금 구겨졌다. 약사는 더 묻지 않았다. 사람 사는 집 얘기는 어느 선을 넘지 않는 편이 서로 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눈빛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정수는 방 한가운데에 천천히 앉았다.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다가 문득 옆에 놓여있던 서랍을 열었다. 은행 통장과 서류 봉투, 그리고 오래전 남편이 남긴 낡은 공책 하나가 그대로 들어있었다. 공책을 펼치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숫자와 날짜가 적혀 있었다. 건물을 올리던 당시의 비용과 대출 상환 계획, 이자는 내가 버티고 건물은 애한테 넘겨주자라는 짧은 메모. 그 글씨를 한 줄씩 따라가다 그녀는 공책을 조심스레 덮었다. 당신,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래 버틸 줄 알았냐. 혼잣말은 공책 위에 내려앉았다가 이내 방 안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날 밤 전화를 걸어온 것은 병준이었다. 엄마, 오늘은 괜찮았어요?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뭐, 나는 늘 하던 대로 했지. 너야말로 늦게까지 일하는 거 아니냐. 좀 바쁘긴 한데 어제 와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와줘서 은숙이도 좋아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수는 그 틈을 가볍게 끊었다. 그 애는 참 얌전하게 생겼더라. 그렇죠? 성격도 차분하고 일도 잘해요. 그래 보이더라. 한번 머뭇거리던 입이 아주 천천히 다음 말을 꺼냈다. 근데 그 애 우리 집 건물 얘기에 눈이 반짝하더라. 전화기 너머에서 숨 쉬는 소리가 아주 짧게 멎었다가 곧 다시 이어졌다. 아, 그거요? 그냥 신기해서 그랬겠죠. 요즘 또 다들 부동산 얘기 많이 하니까. 그래, 신기해서 그랬겠지. 정수는 더 묻지 않았다. 다만 병준의 목소리에 아주 얇은 기색이 덧칠되는 것을 느꼈다. 설명하려는 기색, 넘기려는 기색.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섞여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괜히 방 안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이 좁은 방 어딘가에 자신이 버텨온 세월이 숨은 채 고여있는 것 같았다. 며칠 동안은 특별한 일 없이 시간이 흘렀다. 정수는 평소처럼 골목을 돌고 고물상에 들르고 간단히 밥을 해먹고 저녁이면 TV 소리를 배경 삼아 졸다가 불을 껐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 다시 병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쪽에서 내려가 볼까 하는데요. 너희, 저랑 은숙이요. 인사도 드렸으니까 한번 엄마 사는 데도 가봐야죠. 전화기 너머에서 웃음기가 섞인 말투였지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 공기가 묵직해졌다. 여긴 뭐 볼 것도 없다. 그래도요. 결혼 이야기도 더 해야 하고
엄마도 은숙이랑 조금 더 얘기해 보시면 좋잖아요. 결혼 이야기. 그 말이 다시 등장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색을 띠고 있었다. 정수는 짧게 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래, 그렇다면 내려오든지. 방은 없지만 근처 여관은 많다. 엄마, 또 그런 소리 일단 내려갈게요. 토요일 오후쯤 도착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작은 방 안에서 내려오는 발소리를 미리 듣는 기분이었다. 그 주말, 날은 괜히 더 흐렸다. 햇빛은 약했고 바람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싸늘했다. 오후 2시를 조금 넘긴 시각, 건물 앞 골목에 낯선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다. 깨끗이 세차된 검은 차였다.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먼저 나온 병준이 주변을 둘러보고 곧이어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은숙이 뒤를 따랐다. 그녀의 외투는 깔끔했고 발에는 굽이 낮은 구두가 신겨 있었다.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정수는 건물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을 맞았다. 멀리 오느라 고생했다. 엄마. 병준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했다. 은숙이 그 뒤에서 허리를 숙였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이건 오는 길에 조금 사왔어요. 쇼핑백 안에는 정성 들여 포장된 과일 상자와 깔끔한 종이 봉투에 담긴 떡이 들어 있었다. 동네에서 흔히 보는 포장보다는 훨씬 더 세련된 모양이었다. 이런 걸 뭘 사왔어? 있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수는 쇼핑백을 받아들었다. 손에 쥔 포장의 반질거리는 감촉이 묘하게 낯설었다. 여기가 어머님 건물이죠? 은숙이 건물 외벽을 차분히 올려다보며 말했다. 가까이서 보니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과 금이 간 부분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래 뭐. 오래돼서 볼품은 없다. 아니에요. 3층짜리 상가 건물이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관리하려면 손도 많이 가실 텐데 말은 칭찬이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유리창 위 임대 광고, 우편함, 계단 입구, 건물 모퉁이까지 천천히 훑고 있었다. 마치 머릿속의 구조를 그리듯 하나하나 기억하려는 사람처럼. 일단 들어가자. 얘들아, 아니 춥다. 정순이 앞장서 건물 뒤편 골목으로 돌아가자 두 사람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그 뒤를 따라왔다. 엄마 여기로 가요? 그래. 내가 사는 데가 이쪽이지. 반지하 창문이 줄지어 있는 골목 끝 오래된 철문 하나 앞에서 그녀는 멈췄다. 여기? 병준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는 한 번도 어머니가 이 건물 안이 아니라 뒤편 반지하에 산다는 사실을 깊게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말로 들었을 때와 눈으로 보는 것은 달랐다.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낮인데도 방 안은 약간 어두웠다.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골목 위쪽의 그림자에 반쯤 가려 있었다. 와, 어머님, 생각보다 아늑하네요. 은숙이 조심스레 말했다. 벽지 군데군데의 얼룩과 오래된 장판, 낡은 전기포트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최대한 긍정적인 단어를 골라 말하려 애쓰는 듯했다. 아늑하긴. 좁기만 하지. 정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엄마 왜 여기서 지내요? 건물 안에도 방 있잖아요. 병준이 뒤늦게야 목소리를 냈다. 있지. 근데 거긴 세를 놔야 돈이 되지. 그래도 너 학교 다닐 때 등록금 어디서 나왔는지 벌써 까먹었냐?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피로와 현실이 섞여 있었다. 병준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잠시 방 안을 둘러보던 은숙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님, 건물 직접 관리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혹시 도와드리는 분은 없으세요?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냐? 고장나면 기사 불러서 고치고 계단이랑 복도는 내가 닦고 새가 밀리면 전화도 내가 하고 혼자서 다요? 원래 혼자 하는 거지. 남편이 있었을 때도 다 둘이 했는데.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한 번 더 가라앉았다. 잠깐 남편의 그림자가 방 안을 스치는 것 같았다. 앉아라. 먼 길 왔지 않냐? 정순이 바닥에 작은 방석을 내어주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쇼핑백에서 과일과 떡을 꺼내 접시에 담고 따뜻한 물을 끓였다. 허름한 전기포트가 끓는 동안 은숙이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어머님 건물 관리하시려면 월세 받는 것도 수리하는 것도 다 신경 쓰셔야 하니까 많이 힘드시죠? 남들도 다 하는 거다. 뭐가 힘드냐? 그래도요.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나이라는 말이 방 안에 또렷이 울렸다. 정수는 그 단어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전기포트가 끓는 소리를 따라가며 컵을 하나씩 꺼냈다. 저 사실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은숙이 일부러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옆에 앉은 병준이 살짝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그 시선을 한 번 받고 그대로 말을 이었다. 어머님 혼자 이렇게 다 감당하시기에는 건물 일도 많고 몸도 힘드시니까 차라리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정리라니. 그러니까 건물 관리 같은 건 나중에 저희가 조금씩 도와드리고 어머님은 몸 편하게 지내시고 말 속에는 지금부터 천천히 넘겨달라는 뜻이 얇게 깔려 있었다. 병주는 민감하게 그 뉘앙스를 감지했다. 은수가 아직 그런 얘기는 그냥 생각을 해봤다는 거야. 어머님이 힘드실까봐. 은숙은 재빨리 부드러운 말투로 덧붙였다. 그러나 한 번 나온 말은 이미 방 안에 가볍게 내려앉아 있었다. 정수는 잠시 그 말을 곱씹듯 되뇌었다. 힘든 건 원래 내 몫이다. 그녀는 마치 자기 자신에게 확인하듯 말했다. 이 건물 짓자고 할 때도 남편이랑 둘이 각오하고 시작한 거다. 힘들어도 끝을 보자고. 그렇지만 어머님 이제는 혼자가 아니시잖아요. 은숙이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제는 저희도 있으니까요. 저도 이 집의 사람이 될 거고 그러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책임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말은 옳았다. 겉으로만 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었다. 이 집의 사람이 될 거고. 그 표현이 조용히 정순의 귀에 박혔다. 그럼 내가 이 집 사람으로 들어오면 내가 이 건물을 책임질 거냐? 질문은 담담했다. 은숙의 눈이 잠시 커졌다. 그녀는 곧 미소를 만들어냈다. 책임을 나눠 갖는 게 맞겠죠. 저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병준 씨랑 같이. 내가 일하는 데는 바쁘지 않냐? 바쁘긴 하지만 나중에 계획을 잘 세우면 어머님이 혼자 고생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은숙의 말 사이로 계획이라는 단어가 지나갔다. 정수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병준을 바라보았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병준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동안 머릿속에서만 굴리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입 밖으로 나오려다 서로 뒤엉킨 듯했다. 엄마, 나는 그냥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도 나이 들고 나도 결혼하고 그럼 건물도 우리가 같이 언젠가. 정수는 그 단어에 살짝 힘을 주었다. 언젠가라고 하니까 좋다.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언젠가.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얇게 갈라진 듯했다. 나는 아직 이 건물 놓을 마음 없다. 짧고 단단한 말이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알지. 너희가 나 걱정해서 하는 소리라는 거. 정수는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근데 나는 이 건물에 대한 걱정을 아직은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살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이 건물은 내 손 안에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 은숙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어머님, 물론이죠. 지금 당장 뭐 하자는 건 아니고요. 다만 결혼 전에 서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조금씩 해두면 좋지 않을까 해서 결혼 전에. 이제야 그녀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결혼하고 나서는 솔직히 더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요. 저희도 준비할 게 많고 만약 그때 가서 갑자기 건물 문제까지 나오면 어머님도
힘드시고 저희도 힘들고 병준이 손을 들 듯 서둘러 끼어들었다. 은수가 그만하자. 나도 내 걱정해서 나온 말이야. 은숙은 잠시 병준을 보았다가 다시 정순을 향해 돌아섰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해 오셨는지 어제 말씀 들으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더 이게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 말에 정순의 눈빛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다. 근데 어머님이 그동안 고생해서 만들어 오신 걸 나중에 우리가 잘 지켜나가려면 미리 이야기를 맞춰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괜히 나중에 서로 서운해지지 않게. 말은 조심스러웠고 문장마다 어머님과 고생과 지켜나간다는 표현이 들어있었다. 남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을 조금씩 밀어넣는 말투였다. 정수는 잠시 머리를 숙였다. 거친 손가락이 컵 표면을 천천히 훑었다. 그래, 생각이 있는 건 좋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너희 둘이 미래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해라. 정순의 목소리가 아주 약간 낮아졌다. 이 건물은 내가 남편이랑 같이 빚지고 같이 버티고 같이 늙으면서 지켜온 거다. 그냥 자산이나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칸 하나가 아니다. 은숙의 입술이 살짝 굳어졌다. 그리고 아직 나는 여기서 살아있다. 그 말은 마치 못을 박는 소리처럼 분명했다. 방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을 품은 채 숨을 골랐다. 가장 먼저 몸을 일으킨 것은 정순이었다. 밥이나 먹자. 먼 데서 왔는데 배나 든든히 채워야지. 그녀는 일부러 가볍게 말하며 부엌 쪽으로 움직였다. 좁은 싱크대 앞에서 김치통을 꺼내고 계란을 꺼내 작은 후라이팬을 올렸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숙도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됐다. 너는 앉아 있어라. 이 좁은 데는 한 사람만 서도 복잡하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는 계란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라도 하나 깨봐라. 얼마나 부드럽게 깨나 보게. 은숙은 조심스럽게 계란을 깨뜨렸다. 껍데기가 반듯하게 갈라지지 않고 약간 부서졌지만 노른자는 다행히 살아남았다. 처음이라 서툰 거지, 뭐. 정순이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기색으로 말했다. 식탁 겸 테이블 위에 간단한 반찬과 밥이 놓였다. 셋은 좁은 공간에 다리를 살짝 겹치며 앉았다. 식사 동안 굳은 이야기는 더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이런저런 잡담이 오갔다. 은숙의 회사 이야기도 조금 나왔고 병준의 요즘 프로젝트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말들 사이사이 아까 나왔던 단어들이 여전히 떠다니고 있었다. 정리, 미래, 책임, 결혼 전에. 해가 완전히 기울 무렵 두 사람은 다시 일어날 채비를 했다. 어머님, 오늘 찾아뵙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은숙은 다시 한번 허리를 깊게 숙였다. 그래. 차 조심해서 올라가라. 정수는 건물 입구까지 두 사람을 배웅했다. 골목 밖 큰 길까지 나가려던 병준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엄마. 왜? 엄마 말 알아들었어. 오늘은 그냥 우리 생각만 좀 말해본 거야. 그래. 너도 생각은 해야지. 나중에 시간 좀 나면 나 혼자 내려와서 건물 이야기만 따로 조금 해도 돼? 질문은 조심스러웠다.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은숙 앞에서 보이지 않던 망설임과 미안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그래. 언제든 와라. 건물 얘기든 내 얘기든.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차가 떠나고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정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건물 외벽 위로 가로등 불빛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비를 맞고 바람을 맞으며 버텨온 페인트 자국들이 그 빛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너도 이제 말을 해야겠구나. 그녀는 조용히 건물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그날 밤 방 안작은 탁자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올라왔다. 통장과 오래된 공책, 대출 서류 몇 장이 그 안에 차례대로 들어갔다. 정수는 볼펜을 들고 흰 종이 위에 몇 글자를 썼다. 병준에게. 그리고 한참 동안 그 뒤를 잊지 못했다. 무엇부터 적어야 할지,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문장이 잘 이어지지 않았다. 숫자와 조건을 적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어떤 시간 위에 세워졌는지를 말하려 하자 손이 자꾸 멈췄다. 결국 그녀는 종이를 접어 봉투 안에 넣고 봉투를 다시 서랍 안에 밀어 넣었다. 완성된 글이 아니라 언젠가는 써야 할 말이 들어있는 봉투였다. 이번 생에 참 고단하게도 산다. 혼잣말이 방 안에 한번 맴돌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운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은 웃음이 스쳤다. 그래도 내가 버틴 건 괜히 버틴 건 아니겠지. 언젠가 찾아올 날들을 생각하며 아직 이름을 다 갖추지 못한 불안과 아직 끝나지 않은 집착과 아직 꺼지지 않은 책임감이 천천히 뒤엉켜 하나의 서늘한 그림자를 만든 채 그녀의 곁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머지않아 이 집에 다시 찾아올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와 그들이 끌고 올 또 다른 계획의 무게를 향해 천천히 몸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시간은 물 흐르듯 흘렀다. 정순의 골목은 여전했다. 새벽 5시 손수레 바퀴가 울퉁불퉁한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상자 하나를 들어 올릴 때마다 무릎이 저릿하게 항의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고물상 주인의 익숙한 인사와 계산기의 딸깍 소리, 약국에서 받아든 연고의 차가운 감촉, 모든 것이 지난 몇 달 동안 반복된 패턴이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날의 대화가 여전히 메아리쳤다. 은숙의 말투, 병준의 망설이는 눈빛, 결혼 전에라는 단어. 정수는 그 말을 곱씹을 때마다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서울에서는 병준의 일상이 바쁘게 돌아갔다. 회사 사무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의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어졌다.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었고 은숙과의 만남도 잦아졌다. 카페에서 마주 앉을 때마다 은숙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화를 이끌었다. 병준 씨, 어머님 건물 이야기 더 들려줘요. 정말 대단하시던데.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관심 어린 톤이었다. 병준은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라고 치부했지만 점점 그 대화가 반복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엄마가 혼자 다 하시느라 고생 많아. 나중에 내가 도와드려야지. 그는 그렇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다. 은숙의 손이 그의 팔을 스치며 우리 같이 계획 세워보자라고 속삭일 때 병준의 가슴 속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주말 병준은 혼자 동네로 내려왔다. 은숙은 회사 일 바빠서라고 했지만 병준은 그녀의 눈빛에서 다른 계산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기차에서 내린 그는 버스를 타고 골목까지 걸어왔다. 정수는 손수레를 정리하던 중 아들을 발견했다. 왔냐?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뚝뚝했지만 눈가에 주름이 부드럽게 풀렸다. 병준은 어머니의 손에 묻은 먼지와 손수레 위 남은 상자 조각을 보며 속이 쓰렸다. 엄마, 나랑 산책 좀 해요. 건물 쪽으로.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 나란히 건물 앞에 섰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2층 창문 있대. 세입자 우편함에 쌓인 광고지. 병준이 먼저 입을 뗐다. 엄마, 은숙이랑 결혼 얘기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날짜도 잡았어요. 내년 봄. 정순의 시선이 건물 꼭대기로 향했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그러나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쥐었다. 병준은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근데 은숙이가 건물 관리 힘드시다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세금이랑 대출은 얼마나 남았는지, 세입자 몇 명인지. 내가 대충 말했어. 정순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대충? 응.
엄마가 싫어하시니까 자세히는 안 했어. 근데 은숙이는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 맡기는 게 낫지 않냐고. 전문 업체에 맡기면 엄마 편해진대. 정수는 골목 바닥의 갈라진 틈을 내려다보았다. 편해지라고? 이 건물은 편함이 아니야. 내 아빠가 쓰러지기 전에 병준이 미래라고 이름 붙인 거다. 병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어머니의 등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은숙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엄마 혼자 버티는 게 안쓰럽다. 하지만 그 생각 뒤에 은숙의 미소가 어른거렸다. 한편 서울의 은숙은 카페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화면에는 부동산 앱이 떠 있었다. 정순의 건물 위치를 검색해 지도에 표시하고 주변 시세를 확인했다. 3층 상가, 공실 2개. 대출 잔액은 병준이가 말한 대로라면 가치가 있어. 그녀의 입가에 계산된 미소가 번졌다. 병준에게 보낸 메시지. 오늘 어머님 만나러 갔어? 건물 얘기 잘 됐으면 좋겠네. 우리 미래를 위해. 병준의 답이 늦었다. 은숙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결혼 전에 유산 상속을 명확히 해두자. 정순이 고집 세게 버티면 병준을 더 설득해야 해.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변호사 사이트로 향했다. 상속 포기각서라는 키워드가 검색창에 떠올랐다. 동네에서 병준과 정순의 대화는 길어졌다. 엄마, 은숙이가 좋은 사람인 건 알아. 나 유학 갔을 때도 엄마 고생 다 감당하시면서 나 믿고 보내준 거 나 알아. 병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툭 쳤다. 너 믿는 거 당연하지. 근데 건물은 아직 내 거 아니야. 내가 살아있는 한. 병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은숙의 말이 스며들었다. 어머님이 혼자 다 하시다. 병나면 어쩌려고. 그는 어머니의 굳은 살 가득한 손을 보며 처음으로 후회했다. 왜 더 일찍 내려오지 않았을까?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병준은 은숙에게 전화했다. 엄마한테 건물 얘기했어. 아직 마음 안정하셨어. 은숙의 대답은 달콤했다. 천천히 설득하자. 내가 도울게. 병준은 그 말에 안도하면서도 어머니의 단호한 눈빛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했다. 며칠 후 은숙이 병준의 원룸을 찾았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병준 씨, 어머님 건물 사진 찍어왔어? 보여줘. 병준은 핸드폰을 꺼내 건물 외벽 사진을 보여주었다. 은숙의 눈이 반짝였다. 이 정도면 리모델링하면 같이 올라. 결혼 전에 어머님께 상속받으면 세금도 줄일 수 있어. 병준은 인상을 찌푸렸다. 상속? 엄마 아직 건강하시고. 은숙은 병준의 손을 잡았다. 건강하시니까 미리 하는 거지. 나중에 다툼 생기면 안 되잖아. 너 엄마 사랑하니까 우리 미래 생각해서.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병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손수레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은숙은 병준이 시선 돌린 틈에 핸드폰으로 건물 사진을 저장했다. 정순의 일상은 변함없었다. 세입자 한 명이 월세 밀려 전화가 왔다. 아줌마, 다음 주에 드릴게요. 그녀는 한숨 쉬며 알았어요라고 대답했다. 계단 청소 중 2층 세입자가 지나가며 슬쩍 말했다. 아주머니, 건물 팔 생각 없으세요? 요즘 시세 좋대요. 정수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팔면 내가 뭐 먹고 사나. 세입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사라졌다. 그날 밤 정수는 서랍 속 봉투를 다시 꺼냈다. 병준에게. 아직 빈 종이었다. 그녀는 볼펜을 쥐고 몇 자 적었다. 이 건물은 내 아빠와 내가. 그러나 손이 떨려 멈췄다. 창밖 골목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불안이 다시 피어올랐다. 병준은 점점 은숙의 말에 물들어갔다. 회사 동료와의 술자리에서조차 엄마 건물 때문에 고민이야라고 털어놓았다. 동료가 그냥 넘겨받아. 어머니도 편해지시지라고 하자
병준은 맥주잔을 기울이며 동의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은숙에게 전화했다. 내 말이 맞아. 엄마께 말해볼게. 상속 서류 미리 준비하자. 은숙의 웃음소리가 선명했다. 잘했어, 병준 씨. 우리 같이 행복해질 거야. 그러나 통화 후 병준은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잘못하는 건가? 의심이 싹텄지만 은숙의 손길을 떠올리면 사라졌다. 겨울이 깊어지자 정순의 무릎 통증이 심해졌다. 약국에서 연고를 더 사왔지만 손수레를 끌 때마다 비틀거렸다. 고물상 주인이 걱정스레 물었다. 아주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아드님 부르시지 그래요? 정수는 웃었다. 그 애도 바빠요. 그날 병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갈게. 중요한 얘기 있어. 정순의 손이 멈췄다. 또 건물 이야기일 터였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사진 속 가족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미소가 오늘따라 선명했다. 은숙은 혼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다. 이 동네 3층 건물,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중개인은 지도를 보며 계산했다. 리모델링하면 20억은 넘을 거예요. 공실 채우고.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전에 넘겨받아 매각. 병준 설득 끝났으니 정순만 붙잡아야 해. 그녀는 병준에게 메시지 보냈다. 중개인 만나봤어. 좋은 정보 많아. 좋아. 엄마한테 말할게. 은숙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병준의 최근 말투 변화, 약간의 주저함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병준이 다시 내려온 날 눈이 살짝 내렸다. 골목은 하얗게 물들었고 정순의 방 창문에 서리가 끼었다. 병준은 문 앞에서 은숙의 편지를 꺼냈다. 엄마 읽어봐. 편지에는 은숙의 글씨로 어머님의 고생 이해해요. 건물 관리 대신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이 애가 왜 이런 걸? 병준이 급히 말했다. 엄마, 은숙이 진심이야. 결혼 전에 정리하면 세금도 적게 내고 엄마도 좀 쉬세요. 정순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쉬라고? 내가 쉬면 누가 이 건물 지키나? 병준은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왜 그래? 나도 이제 어른이야. 은숙이랑 같이 할 수 있어.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어른이라면 왜 엄마 말 안 듣고 저의 말만 들어?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대화는 틀어졌다. 병준은 화를 내며 나갔다. 엄마 고집 때문에 우리 미래 망치는 거 몰라. 정수는 문을 닫고 앉아 통곡했다. 병준은 기차에 올라 은숙에게 전화했다. 엄마가 안 한대. 미치겠어. 은숙은 달래며 계속 설득하자. 내가 도울게라고 했다. 그러나 병준의 마음에 균열이 깊어졌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떠올랐다. 서울로 돌아온 병준은 잠 못 이루었다. 은숙의 아파트에서 하룻밤 지내다 보니 그녀의 서랍에서 부동산 서류가 눈에 띄었다. 상속세 절감 방법. 병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은숙아, 이게 뭐야? 은숙은 태연히 웃었다. 너 위해 준비한 거지. 걱정 마. 병준은 그날 처음으로 의심했다. 정말 엄마를 위한 걸까? 은숙은 병준의 표정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조금만 더. 병준이 설득되면 끝이야. 계획은 여전히 굴러갔다. 정수는 홀로 방에 앉아 봉투를 완성했다. 병준아, 이 건물은 내 거지만 조건이 있다. 내가 직접 관리할 때까지. 골목바람이 세게 불었다.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며. 겨울이 깊어 골목은 눈으로 뒤덮였다. 정순의 손수레 바퀴는 눈밭에서 미끄러지며 더 큰 소음을 냈다. 무릎 통증은 이제 걸음걸이까지 비틀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문을 나섰다. 고물상 주인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아주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병원 가세요라고 타일렀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게 내 약이야.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서랍 속 봉투를 꺼내 들었다. 병준에게. 이제 그 안에 글씨가 가득 찼다. 건물의 역사, 남편과의 추억, 대출 상환 기록, 그리고 마지막 한 줄. 내가 직접 손으로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건물은 내 거다. 봉투를 다시 넣으며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눈발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마음속 불안은 이제 폭풍으로 자라났다. 서울에서 은숙의 계획은 절정에 달했다. 병준의 원룸에서 그녀는 서류 더미를 펼쳤다. 부동산 감정평가서, 상속세 절감 전략, 변호사 상담 기록. 병준 씨 봐. 어머님 건물 시세 25억. 결혼 전에 상속받으면 세금 5억 절감돼. 우리 새집 살자. 병준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흐렸다. 어머니의 반지하 방, 손수레의 덜컹거림이 자꾸 떠올랐다. 은수가 엄마가 안 하시면 어쩌려고. 은숙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나랑 설득해. 엄마 사랑하면 미리 해달라고. 안 되면 변호사 통해 압박하자. 건강 문제로 관리 못하신다고. 병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빠? 그건. 은숙의 미소가 차가워졌다. 미래를 위한 거야. 너 엄마만 생각하면 우리 다 망해. 병준은 그날 밤 처음으로 은숙의 눈빛에 두려움을 느꼈다. 병준은 다시 동네로 내려왔다. 이번엔 은숙이 동행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오늘 끝내자고 속삭였다. 정수는 문 앞에서 두 사람을 맞았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또 왔구나. 은숙이 쇼핑백을 내밀었다. 어머님, 건강식 사왔어요. 건물 관리 힘드시잖아요. 정수는 받지 않고 문을 열었다. 들어와. 방 안에서 은숙이 먼저 입을 뗐다. 어머님, 병준 씨랑 결혼식 날짜 잡았어요. 4월로. 그 전에 건물 상속 서류 좀. 정순의 눈이 커졌다. 상속? 병준이 서류를 꺼냈다. 엄마, 은숙이 말대로 해요. 세금 줄이고 전문 관리 맡기고 엄마는 좀 쉬세요. 정수는 서류를 보며 웃었다. 웃음 속에 분노가 스며들었다. 쉬라고? 내가 폐지 줍는 게 취미냐? 은숙이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요. 건강 생각해서요. 최근 무릎 때문에 병원 다니시잖아요. 관리 못하시면 세입자들 불만. 정순의 손이 떨렸다. 너희가 어떻게 내 병원 얘기 들었어? 병준이 당황했다. 은숙이가 동네 약국에서 들었대. 은숙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대화는 격렬해졌다. 정순이 봉투를 꺼냈다. 이게 내 대답이야. 병준이 읽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이건. 은숙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어머님, 이건 법적으로 무효예요. 상속은 직계비속 우선이잖아요. 변호사 만나보세요. 정수는 은숙을 똑바로 보았다. 너 처음부터 이 건물 노렸구나. 결혼 전에 유산, 사기꾼 같은 것. 은숙의 눈이 번뜩였다. 어머님, 오해예요. 병준 씨 미래 위해. 병준이 소리쳤다. 엄마, 그만해. 은숙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정순의 말은 칼날 같았다. 좋은 사람? 건물 시세 물어보고 상속세 계산하고 내 병원 기록까지 캐는 게. 은숙이 일어났다. 병준 씨, 가자. 어머님이 날 의심하시잖아. 노인네 미쳤어. 그 말에 병준의 균열이 터졌다. 은숙아, 너 정말 그랬어? 은숙은 당황하며 너 나 못 믿어? 라고 했지만 병준은 서류를 찢었다. 엄마 말 맞아. 너 계획 다 들켰어. 방 안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은숙이 병준의 팔을 잡아당겼다. 병준 씨, 나 따라와. 이 집 나가자. 그러나 병준은 어머니 곁에 섰다. 은숙아, 끝이야. 너 부동산 서류 다 봤어. 결혼 전에 돈 노린 거지? 은숙의 가면이 벗겨졌다. 그래. 이 건물 팔면 우리 잘 살아. 넌 나도 너네 엄마처럼 폐지 줍게 할 거야? 정순이 웃었다. 내 아들 데려가려면 법정에서 봐라. 은숙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병주는 무릎 꿇었다. 엄마 미안해. 속았어. 정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눈물이 흘렀다. 알았어. 이제 너랑 같이 지키자. 골목 밖에서 은숙의 차가 질주했다. 그녀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다. 며칠 후 병주는 경찰서에 신고했다. 은숙의 부동산 사기 시도, 어머니 건강정보 유출, 상속 강요. 은숙은 소환됐다. 그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오해하라고 했지만 병준의 통화 녹음과 서류, 약국, CCTV가 증거가 됐다. 법정에서 은숙은 울며 사랑 때문이라고 했으나 판사는 재산 노린 사기로 유죄. 파혼은 즉시 결정됐다. 병준은 동네로 돌아와 손수레를 밀었다. 엄마, 이제 내가 할게. 정수는 웃었다. 같이 하자. 건물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다. 희망이라는 이름이 다시 살아났다. 봄이 왔다. 결혼식은 없었다. 은숙은 감옥에서 나와 도시를 떠났다. 병주는 회사 그만두고 건물 관리를 시작했다. 세입자 모집, 리모델링 계획. 정순의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아들과 함께 계단 닦을 때 웃음이 나왔다. 골목은 여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변했다. 폐지 줍는 손수레는 이제 창고에 잠들었다. 정수는 사진 속 남편을 보며 속삭였다. 맞지? 우리 애가 지켰어. 하늘은 맑았다. 불안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다.